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조리원리 첫날이죠. 자, 나누어드렸던 프린트물하고 조리원리 앞쪽 페이지의 차례하고 같이 보면서 간단하게 먼저 개요 정도로 설명해 볼게요. 자, 챕터 1 보시면은 조리의 원리의 개요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곡류, 서류, 두류식품. 그 다음 세 번째 장이 단백질류에 해당이 되는 육류, 어패류, 난류, 우유 및 유제품. 그 다음에 네 번째 장이 과일류, 채소류, 해조류, 버섯류. 다음 다섯 번째 장이 당류, 유지류, 조미료 및 향신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순서로 되어 있구나 보시고 그 다음에 나누어 들었던 기출 분석 한번 봐보실래요? 기출 분석을 보시면은 2008년도에서부터 작년 문제였던 2024까지 정리를 해놨는데 먼저 보시면은 2008에 조리원리의 개요라고 해서 양념 순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뭐 일단 설탕, 소금, 뭐 식초, 간장 뭐 등등등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 곡류 부분에서 보시면은 전분, 밀가루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2009년부터 쭉 보시면은 호정화, 그 다음에 밥짓기 원리, 그 다음에 전분, 그 다음에 2011년도는 제빵도 있었어요. 제빵.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쌀에 대한 것과 제빵. 그러니까 제빵이라는 것은 보통 글루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루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15년도에 전분에서 이제 식혜 부분에 해당이 되는 당화를 물었겠죠. 그 다음 밀가루 문제가 또 있었고요. 2020에서 전분의 호화 있었고요. 2023년도에 전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D값, 덱스트로즈 이퀴발런트에 해당이 되는 D값의 성질을 물어보는 게 있었고요. 작년 문제에서 그 글루텐 호화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 일단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글루텐 호화가 있고요. 서류, 두류 부분에서도 보시면 쭉 옆으로 봐보세요. 두부 문제, 두부, 그 다음에 두류, 그 다음 고구마에 있어서의 당화 문제, 그 다음 2016년도에는 장에 관련된 발효 문제가 나왔었어요. 간장 발효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2018년도에 보시면 두부, 또 두부 문제와 더불어서 맛에 있어서 맛의 상승 이러한 것들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토란에 관련된 것들과 토란의 조리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두류에 있어서의 비린내 관련된 문제가 있었다. 보시면은 서류 두류 파트에서는 대부분이 두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 그 다음 이렇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육류로 가시면은 연육법이 있고 맛난맛, 그 다음에 고기풀은 조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가열해서 얘가 단단해지게 되면은 그때는 겔이 되는 거고요. 졸겔. 그 다음에 육류에 있어서의 관련된 조리 문제, 또 콜라겐에 있어서의 젤라틴 문제, 그 다음 사후강직과 숙성 문제. 그 이후로는 없었네 라고 제가 딱히 표시는 안 했지만은 이거는 이제 식품화학 문제로 해서 색소 문제가 있었어요. 이후로 나왔던 것은 색소 문제들이 있었고요. 어패류 부분에 있어서도 조리 문제와 더불어서 2020년대에 비린내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요. 난류 부분에 있어서도 달걀의 조리와 기포성, 쭉 넘어와서 응고성, 기포성, 또 달걀에 있어서의 신선도와 있어서의 같이 물었던 게 김의 이제 붉은색의 색소, 피코에리스린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 우유 유제품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카제인이 있었고요. 그 다음 우유의 살균법, 식품위생하고 접점이었었죠. 그 다음 23, 24에 치즈, 두부의 응고, 그 다음 2024년도에 치즈의 응고 기전을 물어보는 문제가 화학 문제식으로 나왔었어요. 그 다음 과일, 채소, 해조, 버섯류 부분에서도 그 겔과 이제 과일잼, 또 과일잼, 팩틴 젤, 그 다음에 포도잼, 그 다음 김치 문제도 있었고요. 과일 저장과 식이섬유, 팩틴, 또 한천 젤리, 팩틴겔. 작년에 이 팩틴겔 문제에 있어서의 산의 역할, 이때 설탕에 있어서의 산의 역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색소의 변화에 있어서 딸기 색소가 알칼리하고 작용을 했었을 때, 산의 작용을 했었을 때 색깔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었고요.
당류 부분의 문제가 영양사 시험에도 시험 범위로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양사 시험에서는 안 나와요. 지금까지 출제가 된 적이 없었는데 영양교사 문제에서는 설탕 문제로, 캔디 문제로, 당의 특성 문제로 2018년도에도 또 캔디 문제로 해서 여기 변별력 때문에 들어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지류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서는 튀김으로 해서 삼패하고 해서 또 유지의 분류 부분도 있었고요. 삼패, 또 들기름에 있어서의 오메가3 지방산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해서 리놀렌산 쓰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 튀김에 있어서의 밀가루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 문제 중에 바로 이제 정제 가공 문제가 나오면서 발연점이라든지 굴절률이라든지 동유 처리 이 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걸 먼저 제가 설명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식품학을 여러분들이 먼저 상반기에 먼저 배우셨어요. 그래서 식품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음식으로 만드는 과정, 이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조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식품의 개념은 바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제 음식에 해당이 되는 약간 재료적인 개념에 해당이 되는 식품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조리에도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 조리라고 말하게 되면은 그냥 나는 오이를 그냥 굵은 소금으로 박박박 닦은 다음에 나는 오이를 그냥 먹을 거야. 고구마 나는 찌거나 굽거나 삶지 않고 고구마 그냥 씻은 다음에 껍질 벗겨서 스틱으로 썰어서 그냥 먹을 거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리에는 반드시 기억을 잘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반드시 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비가열 조리라는 것도 있고 가열 조리라는 것도 있다라는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가열 조리에 해당이 되는 거에서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먹는다. 생채소로 먹겠다. 그 다음에 뭐 나는 그냥 씻은 다음에 샐러드로 해서 먹겠다. 나는 육회나 그 다음에 생선회 같은 경우에 날로 해서 그냥 먹겠다. 이런 것들은 날것의 개념 있잖아요. 씻거나 썰거나 다듬거나 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개념에 비가열조리 개념이 들어있는 거고요. 가열조리로 들어가게 되면은 가열조리에서도 열 매체를 물로 사용할래. 그래서 습열조리법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고요. 아니야, 나는 그냥 공기라는 것을 매체로 사용할래. 내지는 기름을 매체로 사용할래. 라고 하게 되면은 건열조리법도 있어요. 습열법, 건열법이 있고요. 습열, 건열을 복합으로 사용하게 되는 복합조리라는 것도 있다라고 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것도 당연히 가열조리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조리라는 개념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식품이 음식으로 되는 과정 중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시들시들 해지게 되는, 예를 들어서 생물학적 변화가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팽합이 아삭아삭했던 것들이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물속에다 다시 넣어주게 되면은 얘가 세포 막 안쪽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싱싱해져. 이거 생물학적인 변화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화학적인 변화들, 그 다음에 물리적 변화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오늘은 설명만 들어보세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우유에 응고 문제가 나왔다. 작년 문제로 설명해 볼게요. 우유에 응고 문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 우유 응고 문제에서 무엇을 물었었냐면은 응고에서 첫 번째로 했었던 것이 식염으로 응고시키는 원리, 그 다음에 pH 4.6에서의 산에서의 응고 원리, 그 다음에 레닌에서의 응고 원리를 각각 써라. 이거였었고, 그 다음에 산 응고와 레닌 응고를 이용해서 치즈를 만들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치즈 중에서 누가 더 칼슘 함량이 더 높냐, 이걸 묻는 거였었어요. 근데 이거 여러분들이 식품화학 시간에 하셨어요. 했는데 식품학하고 조리 원리하고 굉장히 접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품학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식품학 베이스가 되고 있고 난 다음에 제가 이거는 이렇게 조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듣다 보면 굉장히 배웠던 건데 또 나오네. 일부러 제가 건드릴 거예요. 또
이미 기출되었거나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식품학 시간에 이 부분은 배우셨죠? 라고 하면서 다시 얘기해 드릴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세 가지를 먼저 비교를 해라 라고 했었으면은 식염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 이온하고 염소 이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식염 이온에 의해서 전하가 중화가 되는 것도 있었고 이거에 의해서 물을 경쟁하게 되는 염석 현상이었어요. sorting out. 이 염석 현상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원리가 되는 거였고요. 산 응고 같은 경우에는 등전점에서 응고가 되는 원리였던 거예요. 크게는 포인트가. 레닌의 응고는 바깥쪽에 치즈의 경우에 알파 카제인, 베타 카제인 있게 되고 얘네들은 소수성, 물을 싫어해요. 바깥쪽에 있는 카파 카제인은 친수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레닌이라는 효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카제인의 일부 부분을 얘가 분열, 그러니까 이걸 잘라버리게 되는 거죠. 잘라버리게 되면서 바로 레닌에 의해서 이 카제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불안정한 형태의 파라카파 카제인으로 분리가 돼요. 이거하고 글리코펩타이드로 분리가 되게 되는 건데 바로 이제 불안정한 형태의 파라카파 카제인이 칼슘을 같이 함유한 상태로 해서 이렇게 함유한 상태로 응고가 되는 원리가 레니너스의 응고고 등전점에서의 응고는 이 수소가 들어가게 되면서 수소의 침투로 바로 칼슘 이가 이온이 이탈되는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칼슘이 얘는 빠져나가 버리는 원리인 거죠. 얘는 칼슘을 빼버리는 거고 얘는 수소가 그 자리 침투라기보다는 수소가 치환? 차라리 치환이라는 단어가 낫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칼슘 함량이 높냐라고 했었을 땐 레닌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왜 얘기를 해요? 염분이 들어가는 것은 물리적 변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결국은 뭐 무기질이라든지 이온이라든지 산이라든지 효소라든지 해당이 되는 것들은 전부 다 가열에 의한 것은 물리적 변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에 해당이 뭐 산과 이러한 원리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화학적 변성이 되겠죠.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성질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리적 화학적. 또 두부 문제도 잘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두부 같은 경우에도 두부에서 글리시닌이라는 단백질에 여기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에 이거를 열을 넣어주게 되는 거예요. 열을 넣어주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글리시닌이 응고가 되는 원리가 들어가는 건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리적 변성도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간수라고 말했던 거에 응고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이용한 응고제도 있었고 칼슘이 들어가는 응고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그네슘과 칼슘이 들어가는 응고는 여기에 더하기 화학적 변성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더하기 글루코노 델타락톤에 해당이 되는 GDL도 있었어요. GDL은 연두부, 순두부를 만들 때 이용이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등전점에서의 응고 원리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유라는 물에서 두부가 되는 과정 중에 열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는구나. 그 특성이 무엇인가 이걸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과학이라고 요즘에 원리 조리과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누가 해도 이거는 같이 다시 또다시 재현할 수 있는 사이언스, 과학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바로 이러한 원리들에 해당이 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바로 생물학적, 과학적, 물리적 변화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리과학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학 특성을 알았을 때 각각에 해당되는 이런 특징들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조리에서는 조금 더 이제 조리 과정 중에 그래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설명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글루텐호화라고 했었는데 이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물었었냐면은 그 밀가루 단백질에 있어서 글루텐이 있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어떻게 물었냐면 단백질의 단순 단백질 종류가 있잖아요. 단순 단백질 종류에서 알부민, 그 다음에 글로불린, 그 다음에 글루텔린, 프롤라민, 히스톤, 프로타민, 알부미노이드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알부민하고 글로불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얘는 동물에도 들어있고 식물에도 들어있어요. 글루텔린하고 프롤라민은 식물에만 들어있어요.
히스톤, 프로타민, 알부미노이드는 동물에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특징을 가지고서 얘네들이 물에 용해되는 걸 찾아라, 열에 응고가 되는 것을 찾아라, 알코올에 용해가 되는 걸 찾아라, 이런 특징들로 특징을 물어봐요. 근데 어떻게 물었냐면은 글루텐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글루테닌과 글리아딘이 있는데 뭐라고 물었었냐면은 여기 중에서 글루텔린계에 해당이 되고 글루텔린계에 해당이 되면서 얘가 글루텔린계에 해당이 되고 얘가 프롤라민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글루텔린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밀가루 그 반죽이 되었을 때 바로 이제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써라. 이게 첫 번째 문제였었어요. 그러면은 글루텐 안에 글루텐이라고 글리아딘이 있는데 글루텔린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 얘구나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글루텐인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다이설파이드 결합의 SS, 이완 결합이에요. 글리아이드는 구상이에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밀가루 반죽이 됐었을 때 탄성에 영향을 주는 게고 글리아딘은 점성하고 늘어나는 신장성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물로 해서 반죽이 되게 되면은 두 가지 성질을 같이 갖고 있는 점탄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걸 물어봤던 거예요. 탄성. 그러니까 글루테닌이고 탄성이다. 이걸 쓰라는 거 원리였었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이제 호화가 일어났었을 때 호화 과정 시 X선 회절도가 에서 호화가 되고 나면은 전부 다 V형, 도형으로 되는 이유를 써라. 이거. 그럼 미셀 구조가 파괴가 되면서 ABC에 해당이 되는 각 특징이 사라지면서 V형으로 바뀐 거죠. 그 내용을 쓰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호화 과정 중에서 설탕이 들어가게 되면은 호화 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설탕이 들어가면 물하고 경쟁작용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설탕 때문에 바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호화가 돼야 되는 온도가 더 올라가게 돼요. 그 얘기를 쓰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조리하고 관련돼서 그러니까 식품학은 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배우셨다면은 떡을 만들 때 밀가루, 빵을 만들 때 이런 원리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해서 조리 쪽으로 더 설명하는 쪽이 조리 원리 시간이에요. 그래서 앞쪽에 이제 공부하다가 특히 아까 유지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공부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조리 원리에서는 유지를 시작할 때 식물성 유지, 동물성 유지, 가공 유지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를 분리한 다음에 주로 이용하는 것이 튀김 요리이기 때문에 튀김 시에 이제 어떠한 식의 발연점부터 시작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여기에서 같이 반드시 따라 들어오는 문제가 결국은 산패 문제예요.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산화적 산패인지 자동산화인지 가열산화인지 그걸 구별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도대체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식품학하고 조리하고 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지면서 섞여버리는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에도 여기에서 4점짜리 문제로 해서 4문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식품학 2문제, 조리 2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작년에는 거의 식품학에 가깝게 4문제가 다 나왔어요. 식품학에 가깝게. 근데 거기 내에 우유의 응고다. 거기 내에 잼을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화학에 더 가까운 문제들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도 조리 시간에 다 해요. 언급은 다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들에 해당이 되는 것이 그 다음에 4점 배점 중에서 이거는 식품학인데 식품학 문제인데 이거 2문제는 조리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배점 중에서도 섞여서 물어요.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합 문제식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작년 문제 중에서 팩틴 문제를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팩틴 부분에서 그 팩틴계라고 색소 변화라고 했었잖아요. 팩틴 같은 경우에는 갈락투로닉 엑시드의 중합체잖아요. 알파 1사 결합에 해당이 되는 갈락투론산의 중합체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었을 때 바로 이제 갈락토주니까 OH가 4번이 이쪽으로 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갈락토론산인데 얘네들이 메톡실 형태를 갖고 있는 이 구조로 해서 쭉 이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구조로 해서 이제 연결이 되는 구조로 가게 되는데 이 구조 속에서 바로 산이 들어갔었을 때 팩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떨어져 나온 COO-
COO- 이 카르복실기 형태가 있었을 때 여기에 산이 들어가게 되면은 양이온을 제공하게 되면서 바로 이거를 그러니까 양전하를 줌으로 인해서 이거를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산의 역할, 카르복실기의 수소를 전달해 줌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안정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면서 수소결합이 잘 일어나게 하는 작용을 한다. 이게 답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잼젤리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산이 들어갔었을 때 어떠한 변화, 그 다음에 이런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말하지만은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조리 과정 중에 생물학적인 변화, 화학적인 변화, 물리적 변화. 근데 우리가 이 화학적 변화, 물리적 변화는 단백질의 경우에는 변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단백질에 있어서는 2, 3, 4차는 변하지만 1차 구조가 변하지 않는 변성에 해당이 되는 것들. 그래서 이쪽 문제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달걀찜 문제, 그 다음에 두유 문제, 치즈 문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는 게 이쪽 변성을 물어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학하고 조리가 섞여서 나와요. 섞여서 나온다. 그리고 식품학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제가 다시 또 앞에서 언급하면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봐볼게요. 이제 들어갑니다. 개요. 자, 5페이지 개요 들어가시면은 오늘 들어간 부분들은 딱히 뭐 시험 문제에 나왔다 이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조리 내용 중에 다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 해당이 되는 것들. 자, 식품과 조리라고 했죠. 그래서 아까 제가 식품을 음식으로 만드는 그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다 조리라고 해요. 조리.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섭취한다, 식품을 섭취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때 이거를 통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식품을 조리를 거쳐서 음식으로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식품의 1차적 기능, 2차적 기능, 3차적 기능이 있게 되는 건데 1차적 기능은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몸에 영양소가 들어와야 되는 영양소의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이 식품에 있어서의 1차 기능이에요. 영양소, 뭐 단백질, 그 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여러 가지 탄수화물, 여러 가지 영양소의 기능이고요. 기왕이면 나는 튀겨 먹을 거야, 구워 먹을 거야, 삶아 먹을 거야, 나는 더 맛있게 먹고 싶어 라고 해서 먹는 거에 대해서도 기호성을 갖게 된 것이 2차적 기능이에요. 기호적인 기능.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이거를 먹었을 때 익혀 먹는 것보다 생으로 먹었을 때 엽산이 더 많대, 뭐 여기에는 셀레늄이 많이 들어있대, 이걸 먹게 되면 섬유소가 많아서 직장암, 대장암 이런 것을 예방해 준대. 그래서 3차 기능에 해당이 되는 것은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말하는 생체 조절 기능이에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여줘, 뭐 항암작용이 있어, 항비만 작용을 해, 여러 가지 노화를 억제해, 이렇게 관련되는 생체 조절 기능까지를 3차 기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양적, 기호적, 그 다음에 생체 조절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식품, 푸드란 기호성과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면서 화학적인 물질, 그래서 식품, 그러면은 우리가 다 같이 뭐 첫 번째,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해서 화학, 생물을 공부하고 식용과를 갔기 때문에 식용과 공부해서 그다지 어렵진 않았거든요. 근데 문과 쪽에서 온 친구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1학년에 막 물리화학, 유기화학, 생화학, 생리학 들어가면 이제 학교 도망가잖아요. 안 나오잖아. 그래서 요즘엔 1학년에 그 과목 안 넣어요, 잘. 1학년에 화학자 들어가는 거 웬만하면 안 놓고 1학년 2학기 때쯤에 생리학 하나 슬쩍 던져주고 이제 생화학 조금 하나 던져주고 이러는 건데 안 그러면 도망가니까. 근데 화학 구조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이건 딴소리. 예전에 제가 학교에서 이제 강의할 때 가장 이제 인상에 남았던 학생 중에 한 친구가 맨날 조리 실습 시간에 한 30분 전부터 실습실을, 제가 조리 실습 수업도 했었는데 복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나랑 같이 전처리 하자 이러면서 이제 막 전처리 막 열심히 같이 막 하고 이러는데, 이제 근데 너 이 앞 시간 화학 수업 아니야? 화학 수업이었잖아. 그랬더니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이해가 안 돼서 그 수업을 들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그래서 이제 조리 수업만 기다리다 이걸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말이 뭔가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말 좀 그러긴 한데, 이제 듣다가 이랬지. 근데 너 지방학생이구나, 자취하는구나 이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확 굳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근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본가는 어딘데? 이렇게 물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강원도 말도 아니고 경상도 말도 아니고 전라도 말도 아니고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더니 걔가 북한 이러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탈북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저도 이제 뭐라고 도라지 까고 있다가 이거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엄청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이제 이러다가 얘기를 하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까지만 학교를 다니다가 압록강으로 꽃제비로 있다가 이제 뭐 태국으로 갔다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였었는데 근데 왜 식용과를 선택했어? 그랬더니 많이 먹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조리, 식품 영양, 그러니까 조리과를 갔어야지. 식품 영양과를 왜 와? 그랬더니 왔더니 맨날 탄소가, 산소가, 수소가, 뭐, 카본일기가, 케톤기가, 뭐, 이런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 개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어? 그랬더니 좀 전에 교수님처럼 자기 말 듣고 어디서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 그 다음에 사람들이 왜 웃는지를 모르겠대요. 이 타이밍에 왜 웃지? 저 말이 왜 웃겨? 막 이럴 때 너무 힘들다고 이제 그러다가 결국은 한 학기 못 버티고 나갔어. 나중에 가끔 이제 마음에 굉장히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 친구가. 근데 제일 힘들었던 게 화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나올 때 왜 C를 탄소라고 하는지, 왜 K를 칼륨이라고 하는지 자기는 그거부터 이해가 안 되는데 막 구조가 들어가니까 너무 힘들다는 그때 그런 얘기가 있어서 되게 미안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자, 기호성 여러 가지 영양소.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천연물, 반조리식품, 조리식품, 가공품으로 인간이 직접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고 식품위생법에서는 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음식물이라고 정의한다라고 했어요. 자, 밑에서 보시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FDA 같은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여기 그냥 FDA는 미국 거고 한국 건 KFDA잖아요. 여기에 푸드, 그러니까 식품도 들어가고 드러그도 들어가고 화장품도 들어가는 거 아세요? 이게 FDA 쪽에 들어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는 여기 푸드 쪽에 관련되는 걸 얘기를 하고 의약품으로 섭취하는 것은 그래서 건강기능식품은 캡슐이나 환처럼 되어 있지만은 얘는 약이 아니에요. 식품으로 보는 거예요. 건강기능식품은. 그 다음 식품으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조건에 5가지가 있는데 영양적인 면 당연하죠.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여기다 하나를 더 넣는다면 수분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차적 기능이었던 기호적인 면 그래서 기왕이면 더 맛있게 빛깔, 냄새, 맛, 형태 여러 가지 우리가 풍미, 관능검사라고 말하는 기호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식욕을 증진하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해라 라는 기호적인 것도 있고요. 다음에 당연히 위생적이어야 되겠죠. 영양적 기호적으로 아무리 훌륭해도 위생적으로 위해하다면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 뭐 단체급식부터 시작해서 식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얼마까지 쓸 수 있는지. 그래서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식품과 조리에 관계되는 원리를 잘 이해함으로써 합리적인 조리를 통해서 비용 통제까지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자, 환경적인 면은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래서 로컬 푸드, 푸드 마일리지, 슬로우 푸드, 에코 쿠킹이 있고요. 밑에 보면 로하스라고 되어 있는데 라이프 스타일스 오브 헬스, 그러니까 건강한 삶이잖아요. 그 다음에 and 뒤에 붙어 있는 sustainability가 있는데 이 sustainability가 지구의 지속성이에요. 지구. 그러니까 지구를 보존하자잖아요. 그러니까 개개인, 글로벌, 지구에 살고 있는 개인적인 사람들의 건강과 지구를 보존하자까지 들어가 있는 개념이 sustainability에서 로하스라고 들어가 있는 건데 참고해요. 여기도 로컬 푸드 같은 경우에도 이거죠. 생산지로부터 처음에 미국에서 이 개념이 나왔을 때 생산지로부터 유통되는 거리를 미국 땅은 워낙 넓으니까 이 거리를 400km 이내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그 지역 음식, 로컬 푸드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차피 이렇게 있어봤자 서울에서 제주까지, 부산까지 다 내려가도 400km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어차피 다 로컬 푸드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문제점이 있어. 그냥 로컬 푸드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서 무한 양파가 있었잖아요. 그럼 무한에서 유통되면 로컬 푸드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게 가락동 시장으로 올라오는 중앙 지파잖아요. 여기로 올 때 이미 만약에 350kg가 왔어.
그러고 나서 다시 만약에 광주로 내려가는데 다시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600km가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건데, 이제 원래 로컬 푸드의 의미는 그거예요. 생산지로부터 그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의 음식을 먹자라고 했었을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첨가물이라든지 방부제라든지 이런 걸 많이 쓰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그 개념 뭐냐면은 푸드 마일리지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트럭에 이거를 운송, 요즘에 우리나라 이제 사과 배값이 너무 비싸서 망고, 오렌지 뭐 이런 거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열대 과일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운송으로 들어올 때 뭐 트럭이다, 내지는 비행기다, 내지는 배다 라고 했었을 때, 이 운송했었을 때 거리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거리, 마일리지.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 거리에다가 여기에 사용하는 결국은 석유연료, 해당이 되는 여러 가지 석유든 석탄이든 이런 연료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거리가 길어지고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은 그 과정 중에서 결국은 CO2 가스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거를 CO2 발자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찍게 되는 CO2 발자국도 많아지게 되더라. 그래서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로컬 푸드의 의미가 되는 거고요. 로컬 푸드이자 푸드 마일리지의 의미.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 그러면은 슬로우 푸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다들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패스트푸드의 반대 아니에요? 라고 하게 되는데, 그 개념이 아니라 음식 하나를 만들었었을 때 천천히 익어가는 김치 바로 못 먹잖아요. 물론 겉절이는 있지만은, 그 다음에 장 같은 경우에도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발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거는 슬로우 푸드의 의미는 사실 어떤 의미냐면은 전통, 그 지역만의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라는 의미가 더 커요. 전통 음식. 그 다음에 에코 쿠킹, 이것도 뭐 메아리, 그린 테이블, 이런 것들도 전부 다 결국은 건강한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지구의 환경 보존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환경적인 면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로 영양, 기후, 위생, 경제, 환경,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자, 다음 들어가셔서 조리의 목적 이렇게 나와 있죠. 아까 조리에서는 가열조리도 있고 비가열조리도 있다라는 개념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자, 가열조리 이제 여러 가지 기호성을 증진한다라고 했는데, 썰고 만약에 가열을 했다 그렇게 되면은 맛, 냄새, 온도, 질감 여러 가지 변화가 와요. 그래서 맛이 더 증진되더라. 색깔의 배합, 다양한 조리 기술의 사용, 용기의 다양화, 부재료를 사용한 장식으로 본래 식품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만들어서 먹고 싶다라는 식욕을 증진하게 만들어주는 기호성의 의미가 있고요. 다음 보시면은 안전성, 세척, 침수, 썰기, 가열하는 동안에 아린 맛, 그 다음에 독한 맛, 불쾌한 성분 등이 제거가 되고 병원균, 기생충, 농약 등을 제거시킨다라는 것도 있고요. 안전성. 영양적 효용성을 증가시킨다. 식품에서 여러분들 아까 식품이 음식이 되는 과정 중에는 여기에는 반드시 시간이라는 것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필요에 따라서 물이 들어가거나 가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과정 중에 애초에 얘가 갖고 있었던 비타민 C가 음식이 됐었을 때 비타민 C 함량이 더 늘어날 수가 있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얘가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최대한 보존하자지 음식이 됐었을 때 영양가가 높아지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영양가를, 그래서 가능하면 마트에서 채소를 사왔을 때는 이미 여기도 유통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은 거죠. 그래서 바로 영양적 효용성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양가가 더 이상 손실되는 것을 줄여야 돼요. 식품 그 자체 포함된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도록 하면서 단일 식품보다는 양념,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높여준다. 예를 들어서 그거죠. 그 토마토를 먹었을 때 라이코펜, 내 흡수율을 높이고 싶으면은 그냥 생으로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기름에 한번 볶아주게 되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더라. 이러한 것들을 영양가를 더 높여줄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조리 방법. 또 얼마나 많이 먹는 것이 좋은 것인지, 식사량, 뭐 예를 들어서 그 한줌 견과 이렇게 해서 뭐 아몬드, 호두, 그 다음에 뭐 브라질넛 같은 경우에도
뭐 분명히 우리가 그 견과류에도 영양가가 많이 들어있지만은 과다 섭취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방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어느 정도 양을 먹을 것인가 이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브라질 너트도 하루에 1개 이상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아몬드도 최대 뭐 8개 정도까지, 그 다음에 뭐 호두도 하루에 2개 정도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감정으로 음식을 먹는지, 그래서 교감신경을 먹었을 때는 예민해지고, 부교감신경, 편한 사람들하고 있었을 때는 릴렉스, 이렇게 편하게 소화효소 분비가 많아지고, 이런 거. 또 주위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음식을 먹느냐, 그 다음에 개인의 소화기관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조리 과정 중에서 조금 잘게 잘라놔. 그 다음에 미리 밥 지을 때도 미리 침수, 불려놓은 쌀이 훨씬 더 호화가 쉽잖아요. 미리 침수를 시켜놨어. 미리 약간 맛을 침투를 넣어놨어. 조미, 뭐 여러 가지 양념육 잴 때도 미리 고기 연육시켜 놓는 것들. 그 다음에 익혀 먹었을 때 부드러워져. 또 가열도 레어로 할래, 미디움으로 할래, 웰던으로 할래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연화 방법을 어떤 걸로 할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소화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 그러니까 밥이 아니라 죽으로 먹었을 때 훨씬 더 소화성이 높아지잖아요. 이런 것들 다 원리가 있다라는 거. 저장성과 수송성이 향상이 된다. 조리를 통해서 식품 중에 수분 함량을 줄이거나 소금 등의 첨가로 수분 활성도를 낮추어서 미생물에 의한 식품 변질을 억제한다. 0.8W가 0.6만 해도 증식을 거의 못하죠. 0.6 정도. 그리고 그 들어올 때 우리가 오렌지 주스 뭐 이런 거 들어올 때 이게 거의 그 가루로 해서 들어오지, 이게 오렌지 자체로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가공에 사용할 오렌지 주스가 그렇게 되면은 너무 무거워져서 수송료에 부담이 돼요. 그러한 과정 중에, 그래서 그 일부 업체에서는 우리나라 된장고추장, 청국장을 팔 때도 이걸 분말화 시킨 다음에 그 이송을 시키고 현지에 가서 물을 배합하는 방법도 있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물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이게 운송료하고 관련이 되거든요. 수송료하고. 자, 기타 보시면은 조리 방법을 여러 가지로 변형시키면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고, 뭐 먹는 즐거움과 조리하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같은 음식이라도 당근도 튀길 수도 있고, 뭐 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다양성도 줄 수 있고요. 또 조리를 통해서 다양한 원재료의 혼합을 통해서 복합적인 맛을 내도록 한다. 그냥 여러분 앞에 페이지 다시 봐보세요. 조리의 목적에서 큰 제목만 그냥 끄게 읽어보세요. 큰 제목만. 1번 기호성 증진, 2번 안전성 향상, 3번 영양적 효용성 증가, 4번 저장성과 수송성 향상, 기타 즐거움 다양성.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 이제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조리는 이런 거야 라는 거고요. 이제 식품화학 시간에도 맨 처음 들어가는 것이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조리에서도 물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물, 열이라는 것들이. 자, 조리 기초과학에서 식품 속의 물이죠. 자, 물은 대부분의 식품 재료의 주성분을 이루고 있다. 사람도 60에서 70%가 물이잖아요. 그죠? 식품에서 물은 식품의 형태 및 조직 유지와 신선식품의 중량에 큰 영향을 준다. 또 반응의 매개체, 우리가 용매, 분산매, 여러 가지 뭐 열매체, 매개체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등의 역할도 하고, 또 식품의 외관, 향미, 질감 등의 뭐 죽 같은 경우에도 이거 너무 물를 수도 있고 너무 되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호성에도 영향을 준다. 물은 식품의 조리, 가공, 저장 중에 미생물의 생육에 관여를 하고 발효 및 부패를 유도하고 효소 반응 등 생화학적 변화와 물리화학적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쓸 건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각각 그 제1영역, 2영역, 3영역 이렇게 해서 배우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1영역은 0.3 정도, 0.8 정도 이렇게 있었을 때 0.3에서 4 정도에 해당이 되는 영역이 BT 영역으로 해서 3폐에 해당이 되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이 여기였다.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거고, 효소 활성에 해당이 되는 것들은 이렇게 가다가 0.8을 넘어갈 때 올라가더라. 효소 활성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3영역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자유수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였었는데 0.8을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이제 이쪽에서 증식할 수 있는 것들에 바로 최저 AW를 0.91 정도를 갖는 것이 세균이었다.
그 다음에 0.88 정도를 갖는 것이 효모였다. 0.80 정도를 갖는 것이 곰팡이였다. 라고 해서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는 물은 이쪽 세 번째 영역이잖아요. 이런 것들 배웠던 게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식품의 저장성, 안정성을 가장 높이는데 좋은 영역은 너무 내려버리게 되면은 딱딱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물성에서. 그리고 바로 이 영역에 해당이 되는 0.6, 0.7 범위로 들어왔었을 때 여기가 이제 가장 적정하면서 안정성도 높은 영역이 바로 이 영역에 해당이 됐었죠. 그래서 수분 활성도 영역에 따라서 1영역의 특징, 그래서 뭐 준결합수다, 수소결합이다, 자유수 영역이다 이렇게 배웠던 것들 있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특징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리에 주로 이용하는 것 3영역이고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하고 싶으면은 이 바로 미생물 증식을 억제시키는 이 아래로 내려가라 이 말이죠. 이러한 특징들. 효소 반응 등 생화학적 변화, 물리적,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생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화학적 이걸 배우는 것이 바로 조리과학이에요. 자, 물의 성질에서 첫 번째가 용출, 재료 중의 성분이 용매로 녹아져 나오는 것, 추출, 익스트랙션, 뽑아져 나오는 현상을 용출이라고 한다라고 했고요. 또 삼투압의 원리도 이용하죠. 농도가 다른 두 액체를 반투막으로 막아 놓았을 때 같아지고 싶어요. 그래서 배추하고 소금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는 이렇게 있었을 때 배춧잎의 경우에는 대략 1%, 그 다음에 바깥쪽에 소금은 약 10% 이랬을 때 배추의 물이 소금 쪽으로, 그러니까 저농도의 것이 고농도로 빠져나가는 현상에 해당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삼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배추하고 소금 생각하세요.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거예요.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용매가 옮겨가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을 삼투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소금을 이용하는 방법이 염장, 설탕을 이용하는 방법이 당장법이에요. 그럼 봐보세요. 다음 중에서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식품의 저장 원리가 다른 하나를 찾아라 라고 했어요. 당장법, 그 다음에 건조법, 염장법, 초절임법, 냉동법. 자, 이것 중에서 전부 다 미생물의 증식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이 방법 중에서 원리가 다른 하나는 뭐예요? 초절임법이에요. 그죠? 얘도 AW 뺀 거잖아요. 얘도 AW 날린 거잖아요. 얘도 AW 제거한 거잖아요. 얘도 AW를 묶어버린 거잖아요. 자유수를 얼려서. 그랬을 때 초절임에 해당이 되는 것은 미생물이 좋아하는 pH 범위를 조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균은 좋아하는 pH 범위가 7 내지 8인데 이거를 pH 3 정도로 줄여버리게 되면은 미생물 세균들은 거의 증식할 수가 없어요. 유해 세균들은. 그래서 바로 초절임법은 pH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따라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축화, 슈링키지라고 했는데 식품을 가공 저장하기 위해서 자연건조, 인공건조를 통해서 수분을 증발시키면 수분 함량이 감소되는 현상. 물론 건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건조의 개념보다 더 훨씬 그 슈링키지의 개념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라면 스프 있죠. 라면 스프 같은 경우에 이거 대파인데 이거 당근인데 이거 버섯인데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분을 완전 많이 건조시켜 놓은 것을 축화라고도 해요. 팽윤, 스웰링, 건조된 것을 물에 넣으면은 다시 수분을 함유해서 부풀어요. 그래서 무한팽윤이 있고 유한팽윤이 있는데 무한팽윤은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형체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젤라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처음에 넣었을 때는 보였는데 판상 젤라틴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보였는데 나중에는 안 보여버려. 30도씨 이상의 미지근한 물 속에서는. 이걸 무한팽윤으로 볼 수 있고요. 유한팽윤 같은 경우에는 쌀도 불어나지만 한없이 불진 않잖아요. 다시마도 한 5배 정도, 4-5배 정도? 미역은 8배, 9배 정도 부풀어요. 목이버섯도 부풀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한없이, 그러니까 아니라 어느 정도 5배다, 8배다, 이 정도로 부푸는 것을 유한팽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기화열, 융해열, 연수, 경수,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액체가 기체로 변화할 때 사용되는 열을 바로 기화열이라고 하게 되는데 물이 수증기로 될 때예요. 그래서 물이
물이 수증기로 될 때 바로 이제 기화가 된다라고 증기가 되는 거죠. 증기, 기화, 기체로 바뀌는 거, 수증기가 되는 건데 이때는 대략 540 칼로리 퍼 G 이 정도가 들어요. 이 정도가 드는 거고요. 아, 그냥 그램만 써야 되겠구나. 이 정도가 소요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얼음이 마찬가지로 또 물로 될 때는 이제 얼음이 물로 되는 것을 아래 융해 된다라고 했죠.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사용되는 잠재열 이렇게 했는데 이때는 80칼로리 정도가 소요가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도 있다라고 했던 거. 그래서 이거는 아마 그냥 기본 개념에서 우리가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액체 해당이 되는 거고 고체라고 개념을 했던 것이 얼음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체 개념에 해당이 되는 것이 수증기잖아요. 수증기가 됐었을 때 지금 말했던 것처럼 액체가 기체로 되는 것을 기화열이라고 하는 거고 기체가 액체로 되는 것을 액화열이라고 하는 거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것을 응고 해당이 되는 거고 고체였던 것이 액체로 바뀌는 것을 융해라고 하는 거고 고체가 기체가 되거나 기체가 고체가 되거나 양쪽은 뭐라 그래요? 승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있고 지금 이제 액체가 기체가 될 때는 기화열에 해당이 되는 것이 540칼로리 정도 그 다음에 얼음이 물로 될 때 해당이 되는 것을 융해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것도 약 80칼로리 정도가 든다. 이러한 개념들. 그 다음 연수, 경수 이렇게 있게 되는 건데 칼슘, 마그네슘류를 함유하지 않는 물, 연수, 생수, 수돗물 이런 것들이 연수의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그 다음 칼슘, 마그네슘류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 경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여러분들 그 혹시 그 제주도 여행 갔었을 때 우도 갔었을 때 우도 그 해변가 본 적 있어요? 해변가에 모래 같은 거? 팝콘. 안 가보셨구나. 자, 올해 열심히 하신 다음에 우도 갔었을 때 나중에 해안가 한번 가보세요. 바로 들어갔었을 때 해안가 보게 되면은 그 해안가에 있는 모래 쪽에 그 하얗게 된 동글동글한 것들이 이렇게 팝콘처럼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훔쳐오면 안 되는데 훔쳐왔잖아요. 그래서 그 팝콘 2개, 그 다음에 현무암 하나 이렇게 몰래 가방에 넣어서 들고 오면 안 되는데 어디 가서 돌멩이 들고 오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집 텔레비전 앞에 돌멩이가 한 20개 있어요. 근데 어디서 갖고 왔는지 몰라. 근데 아무튼 우도에서 들고 왔던 게 그 팝콘 돌멩이가 있어요. 근데 그 팝콘처럼 생긴 게 산호였어요. 산호였었는데 그 산호가 요즘에 이제 그 지구 온난화되면서 바다의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서 이게 바다 안이 다 하얗게 산호가 원래 색깔이 알록달록해야 되잖아요. 온도가 수온이 너무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백화현상이 일어나 버린대요. 그래서 그게 다 하얗게 변해버린 거예요. 하얗게 되면서 얘네가 죽으면서 파도에 떠밀려서 올라온 게 그 하얀색 팝콘처럼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산호라고 했잖아요. 이 산호가 바로 칼슘이에요. 칼슘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동해 쪽에 가게 되면은 삼척 이쪽에 동굴들 있잖아요. 충북 이쪽에도 고수동굴도 있고 이 동굴 환성굴 뭐 이렇게 있는 동굴들이 용유석 이런 동굴들 종주석 있는 동굴들이 칼슘 동굴이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실제로 지하수에 칼슘 함량 엄청 많아요. 칼슘, 석회질 해당이 되는 거. 그래서 뭐 사이판이나 이런 산호 쪽에 있는 태평양 쪽에 섬에 가면은 가이드들이 꼭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절대 수돗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반드시 그 생수 사서 드세요라고 하게 되는데 안 먹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괜찮은데 안 먹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걸 먹게 되면 신장 결석이 나타나게 돼요. 결석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바로 이런 칼슘, 마그네슘. 그래서 저희 이제 이모가 삼척 살고 계시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로 옮기셨는데 예전에 제가 대학 때 이모네 집에 갔을 때 주택이었었는데 펌프가 있는 주택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그 빨간색 다라에다가 큰 물통에다가 물을 펌프로 해놓고 나서 가득 담아놓고 사용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래쪽에 정말 이렇게 하얗게 바닥에 깔려 있어요. 이게 그 지하수 칼슘 때문에. 그래서 윗물만 떠서 이제 조리수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때 그 펌프물 사용하셨을 때 실제로 제가 먹어봤다니까요. 여기에다가 그 커피 있잖아요. 믹서 커피 물 끓여갖고 탔는데 맛이 달라요.
여기에 들어있었던 이 칼슘하고 커피 속에 있었던 탄닌 이런 것들을 결합해서 맛이 애매모호하게 다르고 많이 먹게 되면은 그 몸 안에 이제 천연 칼슘을 키우면서 돈을 한 1억쯤 벌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결석 진짜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단백질과 결합해서 단단하게 변성시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칼슘, 마그네슘 이러한 것들이. 자, 경수까지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식품 중에 물 그랬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화학에서는 그냥 식품화학 자체로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물 분자에서 여러분들 아마 델타 마이너스 부분적으로 음이온이다. 그 다음에 H2O에서 여기는 델타 플러스 하면서 부분적으로 양이온이다 라고 하게 되는데 수소이온 2개 H2O에 해당이 되는 2개가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104.5도 정도의 각도를 갖더라 라고 하게 되죠. 그리고 여기 산소와 수소, 여기 산소와 수소 간에 여기들 간에 내부에서 갖고 있는 결합은 공유결합이에요. 내부의 결합은 공유결합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얘네가 또 다른 물 분자하고 있었을 때 이렇게 수소, 산소 이렇게 있었을 때 또 다른 물 분자와 물 분자 하나, 물 분자 2개가 있었을 때 이들 간의 결합에 해당이 되는 것은 수소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 분자 자체 내 결합은 공유 결합, 내부의 결합은 공유 결합이고 물 분자와 물 분자 간의 결합은 수소 결합이에요. 물 분자 간의 결합은. 그래서 공유결합, 수소결합의 차이예요. 보시면은 물의 화학적 구조는 산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 2개가 결합된 걸로 해서 플러스 양이온이 서로 밀어내면서 104.5도를 이루고 있다. 산소와 수소, 그러니까 내부는 공유결합이고 물 분자는 수소결합이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식품 속의 물은 단백질, 여러 가지 영양소, 그 내부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지질 등의 용질과의 결합에 따라서 완전히 꽉 결합되어 있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물을 결합수, 분리될 수 있는 물을 유리수라고 한다. 유리수라고도 하고 자유수라고도 해요. 그 표까지만 일단 설명할게요. 결합수는 bound water, 내지는 bounded water 이렇게 표현하고요. 유리수는 free water, 자유수. 자, 결합수는 밑에 해당 식품 보시면은 쌀 속에 대략 한 13에서 15% 정도 수분이 들어있거든요. 밀가루에도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쌀 짠다고 해서 물 안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분리되지 않는 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바로 결합수라고 하게 되는 건데 이거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용매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매우 낮은 온도 마이너스 40도 이하에서도 잘 안 얼어요. 우리가 냉동고 그럼 0도 이하잖아요. 마이너스 18도 이하, 여러분 보존식 보관할 때 마이너스 18도 이하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마이너스 30도 이하에서도 잘 안 얼어요. 얘네들은. 자, 세 번째,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은 쉽게 수증기가 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꽉 결합되어 있으니까 아까 여기 봐보세요. 아까 지워버렸네. 액체였던 것이 물이 수증기로 되려면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증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기가 꽉 결합되어 있으면서 수증기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증기압에 관여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증기압이 낮다 이렇게도 표현해요. 증기압이 낮다. 꽉 결합되어 있으니까 유리수에 비해서 밀도가 더 높고요. 그 다음에 이 물들은 효소 활성, 곰팡이 생육 이런 데 이용되지 못해요. 얘네들은 결합수. 자, 반면에 자유수로 가게 되면은 염류, 당류, 여기서 하나.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헷갈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염류라고 말하게 되면은 이 염을 소금염 이렇게만 얘기하면서 Na하고 Cl만 생각하시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물의 경우에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 분자에 H2O라고 해서 여기에서 수소도 있고 하이드록실기도 있고 이렇잖아요. 물의 경우에도 있는 것처럼 얘네들이 물속에 들어왔었을 때 플러스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렇게 OH하고 결합할 수 있고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이렇게 결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물속에 들어왔었을 때, 물 안에 들어왔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로 분리가 되면서 물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염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류의 대표적인 것이 나트륨, 그러니까 NaCl, 식염인 거지. 그래서 여기에 황산염
마그네슘 염, 칼슘 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염은 물 분자하고 반응할 수 있는 것들을 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류에서.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염류, 당류, 수용성 단백질, 수용성 비타민과 같은 가용성,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들을 용해시키는 작용을 하니까, 즉 용매로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전분, 지질과 같은 불용성 물질들은 물속에서 분산시켜서 분산매로 작용을 해줘요. 이때는 교질 상태로 만들어준다. 0도에서 바로 얼어요. 얘네들은 건조시키면 쉽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증기압이 크겠죠. 미생물이 이용할 수 있는 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과일 속의 물, 두부 속의 물 이렇게 압착할 수 있잖아요. 압착할 수 있는 물들을 자유수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잠깐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들어갈게요.